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후회 없이 살고 계십니까?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가 2024년 10월에 발표한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삶 전반에 만족한다고 답한 어르신이 40.3%였습니다. 10명 중 6명이 지금 이 순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70대 이상 800명에게 물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하셨을까요? 건강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1위가 하지 못한 말이었고, 2위가 가보지 못한 곳이었고, 3위가 화해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전부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70 넘어서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사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 보일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마라.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오늘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소중하고 축복된 하루입니다. 70 넘어서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이 들수록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첫 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십시오. 평생 참으셨다고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경남 통영에 사시는 74살 박말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통영 동피랑 골목 어귀에서 40년째 작은 미용실을 하시는 분입니다. 파마약 냄새가 골목까지 나는 그 미용실에 오복순 씨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짝꿍이었던 친구입니다. 시집도 비슷한 때에 갔고, 아이도 비슷한 때에 낳았고, 남편들 먼저 보낸 것도 비슷한 때였습니다. 40년을 그렇게 함께 살아온 친구였습니다. 말순 어르신에게는 그 친구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그 말이요. 그런데 그 말이 늘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하시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하는 것이 낯간지럽고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마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순 어르신이 미용실에서 파마약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복순 씨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달려가셨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친구 손을 잡으셨습니다. 친구 손이 차가웠습니다. 평생 그 손을 잡고 웃고 울었는데 그날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르신이 그 손을 꼭 잡으시고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고마워. 복순 씨가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사흘 뒤에 친구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르신이 친구 영정 앞에 앉으셨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복순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바라보시는데 40년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같이 웃던 날들, 같이 울던 날들, 말 한마디 없이 옆에 있어줬던 날들. 그런데 이제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시다가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그 말이 돌아오는 길 내내 울렸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완성 감정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끝내 하지 못했을 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박혀서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영영 전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굳어진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말순 어르신이 집에 오시는 길에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자.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그날 이후 어르신이 달라지셨습니다. 남은 친구들한테 그냥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고 싶어서요. 친구가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친구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침 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먼 길을 달려왔을 때도 달라지셨습니다. 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왔구나, 아들. 보고 싶었어.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어르신을 안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말은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듯 말도 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꽃이 지듯 말도 사라집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속에 있으면 내 것이지만 꺼내면 두 사람 것이 돼요. 나눠야 두 배가 돼요. 친구한테 못한 말이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마음속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딘가에 있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행복하게 사는 법. 두 번째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지금 가십시오. 강원도 속초에 사시는 78살 윤옥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에서 평생 순대 국밥집을 하신 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어르신에게 평생 품어온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주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불국사 사진을 처음 봤을 때부터였습니다. 돌계단 위로 솟아오른 그 건물이 어린 마음에 박혔습니다. 사진 한 장이 60년을 마음속에 살았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어리고 살림이 빠듯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는 남편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가셨습니다. 어르신이 장롱을 정리하시다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경주 불국사, 전주 한옥마을, 강릉바다.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적어놨던 것들이었습니다. 글씨가 바랬습니다. 오래된 글씨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으셨습니다. 눈물이 나셨습니다. 이제 혼자 가야 하는데 혼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셨습니다.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면 어때요? 함께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아버지 생각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어르신이 그 말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며칠을 생각하시다가 어느 날 아침 기차표를 예매하셨습니다. 경주 가는 기차를요? 혼자요? 기차를 타시는데 손이 좀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을 가다니 싶으셨습니다. 그래도 가셨습니다. 불국사 돌계단 앞에 서셨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그 계단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한 발 한 발 올라가셨습니다. 천천히요. 무릎이 좀 아프셨지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앞에 서셨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참 파랬습니다.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과 같이 오려고 했는데 혼자 왔어요. 혼자여도 용기 내서 왔어요. 당신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왔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살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 한마디가 60년의 나중을 끝냈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불국사 경내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처마 끝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기둥 하나를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천년이 된 돌이구나 싶으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나셨습니다. 내가 지금 천년 된 돌을 만지고 있구나. 어르신이 그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혼자서요. 셀카를요. 평생 셀카를 찍어본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 찍으셨습니다. 처음엔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2번 찍었습니다. 3번 찍었습니다. 4번째 사진이 그나마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그 사진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내가 웃고 있네. 집에 오셔서 딸한테 보내드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표정 좀 봐요. 너무 좋아 보여요. 어르신이 그 말을 들으시고 혼자 웃으셨습니다.
그렇구나. 나 좋아 보이는구나.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이십니까? 그곳이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셨습니까? 그 장소를 떠올리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그 두근거림이 신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미뤄온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성취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하는 순간 뇌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원합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서는 그 자극이 오지 않습니다. 낯선 곳의 공기, 처음 보는 풍경, 처음 만지는 천년된 돌, 그것들이 뇌를 깨웁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혼자 가면 어쩌지, 이 나이에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나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불국사 앞에 서게 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이라는 날은 달력에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혼자 가도 돼요. 혼자 가는 것도 여행이에요. 지금 그 장소가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오늘 표를 예매해 보십시오. 딱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세 번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76살 최수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순천만 갈대밭 근처에서 작은 이불집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오래된 상처가 있으셨습니다. 남동생과의 일이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말을 안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시간을 달리해서 다녔습니다. 어르신은 그 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끓으셨습니다. 그 감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용서해. 나이 들어서까지 그러면 뭐가 좋아?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20년 동안 품고 사셨습니다. 20년입니다. 그러다 동생이 위암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어릴 적 동생이 귀여웠는데, 동생은 미운 사람인데 왜 잠이 안 오지? 새벽에 누워서 생각하셨습니다. 동생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르신이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아, 내가 아직 이 동생이 신경 쓰이는구나. 어르신이 며칠을 생각하시다가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대문 앞에 서셨습니다. 초인종이 보였습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그 20분 동안 어르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오갔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먼저 오면 지는 건데. 그래도 초인종을 누르면 동생이 뭐라 할까? 동생이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하지? 그 생각들이 20분 동안 어르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다 담장 너머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감 색깔이 딱 따먹기 좋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 동생과 함께 그 감나무에 올라가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둘이 까르르 웃으며 감을 따던 기억이요. 동생이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요. 어르신이 그 동생을 업고 집까지 달려가던 기억이요.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데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전 재산 다툼을 했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져 엉엉 울던 그 동생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결국 돌아서셨습니다. 차에 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오시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우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는데도요. 일주일 뒤 어르신이 다시 가셨습니다. 이번엔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걸어가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동생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마주 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왔어.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분이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대추차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드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20년의 침묵은 차갑고 딱딱한 침묵이었는데 그날의 침묵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차를 다 드시고 일어나시는데 동생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 어르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용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무게를 더 이상 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분노와 원망은 실제로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호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한 감정을 오래 품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원망이 내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는 것은 남이 지른 불에 내가 타는 것과 같다. 불을 지른 것은 상대방인데 타는 것은 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생 얼굴만 한번 보러 갔어요. 근데 갔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20년 동안 내가 나를 가뒀던 거예요.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오래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사람 이름이 지금 떠오르셨습니까? 떠오르셨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안아줘야 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좋으십니까? 나 자신이 좋다. 나는 잘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망설여지신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79살 이말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안동 하회마을 근처에서 평생 간장 된장을 담그며 사신 분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스스로에게 가혹하셨습니다. 더 잘해야 했는데, 더 참아야 했는데, 더 잘 키워야 했는데, 자식이 힘들면 내 탓, 남편이 힘들면 내 탓, 집안이 어려우면 내 탓. 어르신이 잘한 것들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 셋을 다 가르치셨고, 시부모를 10년 넘게 모시셨고, 남편 병치레를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것들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반면 잘못한 것들은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자식한테 한번 크게 화를 냈던 것, 시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대했던 것, 그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있으셨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면 그 기억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 자책이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자책은 이렇습니다. 잘한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잘못한 것은 죄가 됩니다. 그 저울이 평생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르신 팔순 생일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손주들도 왔습니다. 케이크 불을 끄시는데 중학교 다니는 손녀가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이 좋아요. 어르신이 웃으시려다 멈추셨습니다. 그 질문이 평생 처음 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손녀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다렸습니다. 어르신이 한참을 있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리 없이요. 케이크 앞에서 가만히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가 놀라서 할머니 왜 울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나 자신이 좋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싶어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어르신이 혼자 방에 계셨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으셨습니다.
거울을 보셨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이 얼굴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담겨 있는지 생각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던 날들, 아이들 등교시키고 혼자 부엌에 서 있던 날들, 시어머니 병수바라며 혼자 울던 밤들. 그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얼굴을 오래 보시다가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말래, 너 정말 잘 살았어. 평생 진짜 수고했어. 처음엔 어색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말래야, 너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러다 세 번째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셨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잘 살았다고, 수고했다고. 가족들도 남편도 자식들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한 번도 자신에게 그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거울 속 자신을 보시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네. 잘했어. 어르신은 그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달이 밝게 비쳤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자비라고 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실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크리스틴 네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과 불안이 30% 낮고 삶의 만족도와 회복 탄력성이 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책은 내가 나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나를 때리면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때리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 수용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안아줘야 남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순이 돼서야 거울 보면서 잘 살았다고 했어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처음엔 어색하실 겁니다. 그래도 말씀하십시오. 3번 말씀하십시오. 3번째가 되면 뭔가 달라지실 겁니다.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5번째입니다. 아침을 여는 것이 남은 인생을 만듭니다. 충남 공주에 사시는 73살 강복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공주 제민천 근처 작은 한옥에 사시는 분입니다. 40년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사셨습니다. 퇴직하던 날 교문을 나오시면서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처음엔 괜찮으셨습니다. 그냥 쉬어야지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소파로 가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셨습니다. 화면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켜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을 라면으로 때우셨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면 운동을 해야지, 날씨가 좋아지면 산책을 해야지 하다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 나가려다 문지방에서 발이 걸렸습니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벽을 잡고 가까스로 버티셨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으셨습니다. 나 지금 문지방도 못 넘는구나. 40년을 교단에 서신 분이 문지방을 못 넘으셨습니다. 그게 벼락처럼 왔습니다. 그날 밤 어두운 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딱 한 줄을 적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마당에 나간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 나가셨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나가셨습니다. 마당에 발을 딛는 순간 흙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맡지 못했던 냄새였습니다. 아, 이런 냄새가 났었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것 같으셨습니다. 3년 동안 소파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3년 동안 라면으로 때우던 분이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뚜껑을 열자 된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밥상 앞에 앉으셨을 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손에 흙이 묻는다는 것이, 새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된장 냄새가 난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 활성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행동이 먼저 일어나야 의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생겨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면 의욕이 생깁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강복순 어르신은 3년 동안 의욕이 생기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서는 의욕이 오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기상 후 30분 안에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하루 전체 활동량이 평균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침 30분이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쌓여 남은 인생이 됩니다. 팽이를 생각해 보세요. 팽이는 돌 때 서 있습니다. 세게 돌수록 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는 순간 쓰러집니다.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쓰러집니다. 우리 몸도 꼭 이렇습니다. 움직이면 살아있고 멈추면 굳어갑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욕이 생겨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니까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3년을 기다렸는데 안 오더니 마당에 한번 나갔더니 오더라고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마당에 나가는 것, 베란다 문을 여는 것,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한번 마시는 것. 그 하나가 내일의 팽이를 돌리는 첫 번째 손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6번째입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사는 것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사시는 71살 오금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여주 남한강가에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어르신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과 15년 동안 제대로 대화를 못 하셨습니다. 딸 결혼에 반대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딸이 데려온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이 반대하셨고 딸은 그래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 두 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 벽이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어르신은 딸이 먼저 연락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먼저 해? 그 마음이 15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셨습니다. 딸이 5살적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까만 머리를 양 갈래로 묶고 달려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밥 먹었어? 어르신이 꿈속에서 그 작은 손을 잡으려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누워 계셨습니다. 5살 딸이 달려오던 그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40이 넘은 딸인데 그 딸이 아직도 내 꿈속에서는 5살이구나. 아침이 됐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딸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셨습니다. 또 누르셨다가 또 지우셨습니다. 3번을 그러셨습니다. 4번째에 그냥 두셨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딸이 받았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먹었어? 딸이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은 그 침묵 속에서 전화를 끊어버릴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밥 먹으려던 참이었어. 두 분이 그날 1시간을 통화했습니다. 15년이 녹아내리는 1시간이었습니다. 딸 직장 이야기, 손주가 요즘 어떻다는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이 15년의 침묵을 녹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이 강가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 만에 딸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는 것이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해서 진 게 아니구나. 심리학에서는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이 먼저 취약해지는 것이라고요. 취약해진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벽에 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 문을 먼저 여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724명의 삶을 85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요인은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년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 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어요. 내가 먼저 해서 진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 얼굴이 지금 생각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7번째입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전북 남원에 사시는 75살 김순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남원 광안루 근처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만들고 그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울 형편이 안 됐습니다. 살림하고 농사짓고 자식 키우다 보니 그 마음을 꺼낼 데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드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혼자 생각하고 지나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 복지관 게시판에서 포스터를 보셨습니다. 수채화 교실 수강생 모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어르신이 그 포스터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들어가면 이상하겠지. 나이가 제일 많을 텐데. 못 그리면 창피하지 않을까.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집에 와서 밥을 하시는데 그 포스터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이튿날도 생각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르신이 복지관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요.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잘 됐네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요. 첫 수업날이었습니다. 붓을 처음 잡으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꽃을 그리려 했는데 선이 삐뚤어졌습니다. 색이 번졌습니다. 옆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그리는데 어르신 것만 뭉개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그 기분이 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그것이 이분에게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봄 들판이었습니다. 삐뚤빼뚤했습니다. 하늘색이 군데군데 번졌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그 그림을 들고 집에 오셔서 냉장고에 붙이셨습니다. 그 앞에 서서 오래 보셨습니다. 내가 그렸구나. 75세. 한참을 그 그림 앞에 서 계시다가 눈물이 나셨습니다. 어르신이 그 눈물이 왜 나는지 처음엔 몰랐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해봤나?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이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이 처음으로 오롯이 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드는 상태에서 사람은 가장 살아있다고 느낀다고요. 그 상태에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걱정이 사라지고 자신이 온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붓을 잡는 화요일 오전이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 오전이 기다려집니다. 전날 밤에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시면서 잠이 드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오늘 이 하루를 충분히 살아야 한다. 75이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이 가장 젊었던 날이 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 그려도 괜찮아요. 내가 그린 거니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75에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설렜던 날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해보고 싶다고 마음속에 넣어두신 것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잘 못해서, 이상해 보일까봐 아직 꺼내지 못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꺼내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7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친구 손이 차가워진 날에야 40년의 고마움을 전하신 어르신. 혼자 기차를 타고 60년의 꿈 앞에 서신 어르신. 20년 만에 감나무 기억 하나로 초인종을 누르신 어르신. 팔순밤 거울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잘 살았어 하신 어르신. 문지방 하나에 3년을 깨닫고 다시 마당으로 나오신 어르신. 5살 딸 꿈을 꾸고 나서 밥은 먹었어? 한마디로 15년을 녹이신 어르신. 75에 붓을 처음 잡고 냉장고에 봄 들판을 붙이신 어르신.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할 걸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후회 없이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오늘 가보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오늘 용서하는 것. 오늘 나를 안아주는 것. 오늘 아침을 바꾸는 것. 오늘 먼저 전화 한 통 하는 것. 오늘 좋아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 7가지 중에 딱 하나만 하십시오. 그 하나가 오늘을 후회 없는 날로 만들어줍니다. 이말레 어르신이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달력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딱 6글자를 쓰십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날짜를 쓰고 나면 이상하게 하루가 아깝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돼요. 그 6글자가 저를 움직이게 해요. 오늘 여러분도 달력을 꺼내십시오.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평생 뒤에서 받쳐주셨고, 평생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억울해도 참으시고, 무서워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삶이 이미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리고 내일 아침 달력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나는 잘 살아왔다고.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늘 자신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오늘 7가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으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희망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니까? 망설이셨나요? 아니면 피식 웃으셨나요? 아니면 그 질문이 왠지 가슴을 콕 찌르셨나요? 70이 넘어서도 아직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딱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오늘 통장에 찍힌 숫자가 7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그 숫자가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돈이 좀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자식이 좀 더 자주 찾아오면 행복할 텐데, 몸이 좀 더 건강하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 조건들이 다 갖춰지는 날이 과연 올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 옵니다. 돈이 조금 더 생기면 또 더 필요하고, 자식이 이번 주에 왔으면 다음 주엔 왜 안 오냐 싶고, 무릎이 나으면 허리가 아파요.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리는 행복은 평생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월 80만 원으로도 왕보다 더 자유롭고 누구보다 찬란하게 사는 법.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뼈 때리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신다면 그 불행의 절반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비교 때문이에요. 옆집 누구는 자식이 효도 관광 보내줬다더라. 어느 친구는 크루즈 여행 다녀왔다더라. 누구는 손주가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줬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80만 원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크루즈 여행 간 친구 진짜 행복했을까요? 자식이 시켜서 억지로 간 여행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돈 80만 원이 자식 눈치 보며 받은 용돈 100만 원보다 훨씬 귀합니다.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도 햇빛만 비껴달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앞에서 아무것도 안 부러웠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필요한 것의 크기를 줄이는 데 달려 있다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비교는 행복을 훔치는 도둑이에요. 그 도둑을 오늘부터 당장 내쫓으세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이 기다려지셨나요?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됐네 싶으셨나요? 이 질문이 사실 80만 원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입니다. 강원도 낡은 빌라에 혼자 사시는 72세 이명순 어르신,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눈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으셨어요. 연금 71만 원을 보며 한숨부터 쉬셨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죄스럽고 그냥 하루하루가 버거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번쩍 뜨인다고 하세요. 왜냐고요? 복지관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가 얼마나 자랐나 봐야 하거든요. 71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노후에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예요. 그 이유를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2024년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38%에 불과했어요. 10명 중 4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38%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의 성공도 아니었어요.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뼈 때리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자식 때문에 힘드세요? 자식이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하세요? 전화가 뜸하다고 섭섭하세요? 그렇다면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자식한테 너무 많이 기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천에 사시는 68세 박정자 어르신, 남편 살아있을 때 퇴직금을 아들 사업 미천으로 다 내줬어요. 아들이 잘 되면 나중에 다 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 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어르신 손에는 연금 80만 원만 남았어요. 처음엔 억울하고 서럽고 원망스러우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이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으면 내 남은 날이 더 불행해질 뿐이라고. 그날 어르신이 바꾸신 게 있어요. 작은 수첩에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마트에서 3,500원 썼다. 버스 타고 병원 갔다 왔다. 2,400원 썼다. 그렇게 한 달을 적고 나니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불안함이 줄었습니다. 80만 원이 막막하게 느껴졌던 건 그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파악하고 나니까 내가 다룰 수 있는 숫자가 됐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려 고통받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작은 선택들에 집중하라. 연금 액수는 못 바꿔요.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70대는 절대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넘겨주지 않아요. 내 자금을 넘겨주는 순간 여러분은 부모에서 의존자로 전락합니다.
돈 있는 부모와 없는 부모를 대하는 자식의 태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경기도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연금 90만 원으로 혼자 사시는데 자식이 급하다고 해도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으신대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엄마 노후는 엄마가 책임지니까 내 걱정 안 해도 돼. 그 말 한마디에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자식은 내 집에 잠시 머물다 간 귀한 손님일 뿐,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체면치레라는 쓰레기 이제 그만 버리세요. 안 가면 욕먹을까봐 가는 경조사, 만나고 나면 항상 기운이 빠지는 모임. 이걸 끊는 것만으로 한 달에 20만 원이 남아요. 그 돈을 오로지 나를 위해 쓰세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이 불필요한 인간관계 유지 비용으로 한 달에 평균 18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그 돈이 여러분 자유의 돈이에요. 자, 이제 진짜 속 시원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하루를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사실 엄청 간단합니다. 안양에 사시는 71세 박종수 어르신, 아내를 먼저 보내고 석 달 동안 집안에만 계셨어요. 커튼을 친 채로요. 면도도 안 하시고 밥도 대충 드시고 그냥 누워만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걱정이 됐는지 한 번씩 왔다 가는데 그마저도 어르신은 반갑지가 않으셨대요. 그냥 다 귀찮으셨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여셨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어르신이 그 바람을 맞으면서 잠깐 멈추셨대요. 이상하게 그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셨거든요. 우연히 공원 벤치에서 옆집 김학수 씨를 만났습니다. 두 분이 별말도 없이 그냥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 15분이 박종수 어르신의 삶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 또 나가셨어요. 그 다음 날도 나가셨어요.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여러분, 나가고 싶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 기분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여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혼자 먹는 밥상, 대충 드시지 마세요. 라면으로 때우고 과자로 끼니를 채우는 건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따뜻한 국 하나, 반찬 하나, 밥 한 공기. 이 정성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고 하루의 품격을 만들어요. 그리고 박정자 어르신이 하신 것처럼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허락하세요. 어르신이 시장에서 15,000원짜리 분홍색 가디건을 사셨어요. 평생 어두운 옷만 입으셨던 분이요. 집에 돌아와 입어보는 순간 거울 속에서 낯선 사람이 보였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나, 내가 예쁘네. 그 한마디를 하시면서 눈물이 나셨대요. 68살에 처음으로 거울 속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15,000원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취미 활동을 시작한 70대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7% 낮았어요.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그 어떤 약보다 효과적입니다. 복지관이라는 신세계도 꼭 발견하셔야 해요.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노래교실에서 평생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크게 내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 설렘. 박정자 어르신이 노래교실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컸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여러분 안에도 아직 꺼내지 못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잘했다고 말해주셨나요?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오늘 저녁에 꼭 해주세요.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애썼다. 고생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위대한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한테는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안 해주셨잖아요. 자식들한테는 수없이 해주셨으면서요. 이명순 어르신이 텃밭에서 딴 상추잎 대 6장을 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던 건 그 상추가 맛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심은 게 자랐다는 것. 내가 아직 이 세상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씨앗이 있어요. 아직 심지 못한 씨앗, 아직 꺼내지 못한 목소리, 아직 입어보지 못한 분홍색 카디건. 80만 원은 가난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자유의 입장권이에요. 봄에는 꽃이 보이고, 여름에는 바람이 느껴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행복한 그 소박한 일상. 그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던 평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지 않으세요? 나이는 나랑 비슷한데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얼굴에 늘 옅은 웃음이 있고 말에 여유가 있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는 그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편할까? 나이 들수록 팔자 좋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돈 많은 사람이 팔자 좋은 줄 알았고 자식 잘 된 사람이 팔자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보니까 진짜로 부러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또 뭘 하나 설레는 사람.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자식한테 전화할 때 부탁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사람. 병원에 가도 주눅 들지 않고 식당에 혼자 들어가도 당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70 넘어서 진짜 상팔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타고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조용히 선택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70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이 소풍 같은 사람들의 공통된 선택 8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70대 어르신 10명 중 4명 이상이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혼자서도 충만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끝까지 함께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으라고요.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요. 2500년 전 말씀인데 오늘 이 순간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노년은 갈립니다. 완전히 다르게 살게 돼요.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 나는 팔자가 좋은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73세 김정호 어르신과 74세 박순길 어르신은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고 비슷하게 자식을 키웠어요. 재산도 비슷하고 건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혼자 밥을 지어 드시고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바둑을 두십니다. 저녁엔 좋아하는 책 몇 쪽을 읽다가 잠이 드세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 얼굴에는 늘 옅은 웃음이 있습니다. 반면 박순길 어르신은 요즘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십니다. 몇 년 전에 아파트를 큰아들한테 물려줬고 지금은 아들 집 한 방에서 지내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밥은 며느리가 차려주는 대로 드시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재미가 없어요. 가끔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멈추십니다. 내가 연락하면 괜히 부담이 되겠지. 어르신이 며칠 전 김정호 어르신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냐? 김정호 어르신이 잠깐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순길아, 내가 내 인생을 남한테 다 줘버렸잖아.
그 말에 박순길 어르신이 한참 말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두 분의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 박순길 어르신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도 함께 보실 겁니다. 70 넘어서 상팔자 1위의 조건, 첫 번째 선택. 돈의 주도권을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무너집니다. 박순길 어르신이 아파트를 아들한테 넘긴 건 나쁜 마음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자식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고 어차피 갈 건데 미리 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들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걱정 없으세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고 나서 처음 달라진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설악산 단풍 보러 가자고요. 어르신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비에 교통비를 계산해보니 15만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을 쓰려면 아들한테 말을 해야 했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이 창밖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10월 하늘이 파랬습니다. 단풍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못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하기가 창피해서였어요. 내가 번 돈이 아닌 것 같은 그 기분, 손 내밀기 싫은 그 자존심. 어르신이 그날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하나? 그게 단풍 구경을 못 가서 서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다는 것, 그 선택권이 사라졌다는 것이 서러웠던 거예요.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선택권을 잃은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이 말이 찔리십니까?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지금 납부해서 연금액을 늘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입니다. 그분들이 게으른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몰랐던 겁니다. 연금은 이겁니다. 젊은 내가 늙은 나한테 매달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돼. 여기 생활비.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아직 준비 못하신 분,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본인 몫의 돈은 마지막까지 본인 손에 쥐고 계십시오. 그게 자식 앞에서도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박순길 어르신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를 검색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어요. 두 번째 선택,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5세 홍순희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누가 부르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모임이라면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친구를 만나고 오면 오히려 더 피곤한 겁니다.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늘어놓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부장 됐어. 며느리가 얼마나 살뜰한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르신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괜히 자기 자식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데. 그 비교가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슬픔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세상 불평만 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허리가 어떻고. 한 시간을 듣고 나면 내 허리도 덩달아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딱 한 명 떠오르셨죠?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그 불평 친구와 점심을 먹고 전철을 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눈이 감기는 겁니다. 밥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2시간 동안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마음이 탈진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조용히 생각하셨어요. 나 얼마나 남았다고.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되나? 그 순간부터
어르신이 조금씩 모임을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모임 총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너 요즘 왜 안 나와?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나 요즘 바빠.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이 혼잣말을 하셨어요. 내가 뭐가 바쁘다고. 그리고 픽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웃음이었어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연을 어떻게 끊어요? 그런데 정리는 끊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 생각해 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 억지로 드시겠습니까? 그걸 먹으면 내 몸이 탈납니다. 관계도 똑같아요. 만나고 나서 탈이 나는 사람, 억지로 유지하면 내 마음이 탈납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연락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모임을 한번 빠지면 돼요. 지금 홍순이 어르신은 편한 친구 두세 명과만 만납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어떤지 아십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그게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선택, 걷는 힘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걸 놓치면 늦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82의 윤말순 어르신은 무릎이 좋지 않아 지팡이를 짚으셔야 걸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하루는 시장에서 돌아오다가 언덕길에서 숨이 차서 잠깐 돌 위에 앉으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셨는데 파랗더랍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어르신이 혼자 웃으셨어요. 나 아직 이 언덕 오를 수 있네. 숨이 차도록 걸을 수 있다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감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된 게 처음부터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3년 전에 이 어르신 친구 한 분이 마당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낙상이었어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몸도 많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걷는 게 무서워졌어요. 집 밖에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윤말순 어르신이 그분 집에 문병을 갔어요. 방 안에 앉아 계신 친구를 보는데 창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환기도 안 된 방 안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윤 어르신이 창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바람 좀 들이자. 친구가 말했어요. 됐어, 나가기 귀찮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윤 어르신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이 생각하셨어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 다음 날부터 무릎이 아파도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어도 걸었어요.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걷지 못하는 순간 삶도 멈춥니다. 내 몸은 자동차와 같아요. 매일 조금씩 기름 넣고 관리하면 오래 탑니다. 경고등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써버려요. 하루 30분 걷기.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 30분이 10년 후에 팔자를 바꿉니다. 박순길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어느 날 아침 아들 집 현관에서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으셨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툭툭 털고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70 넘어서 상팔자 1위의 조건, 네 번째 선택, 혼자 있는 힘을 기른 사람입니다. 잠깐 솔직하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세요?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76의 최순옥 어르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이 각자 나가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되셨습니다. 첫날 밤 어르신이 저녁밥을 차리셨어요. 된장찌개에 나물 2가지. 그런데 상을 차려놓고 앉으시니까 이상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멈췄어요. 평생 누군가를 먹이면서 같이 먹었는데 처음으로 나 혼자만을 위해 밥을 차린 겁니다. 그 밥이 목으로 잘 안 넘어가더랍니다. 된장찌개가 짜서가 아니었어요. 외로워서였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을 켜놓고 주무셨어요. 어두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조용한 게 무서워서였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이웃 할머니가 울고 계신 어르신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어요. 뭐가 그렇게 서러우세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이웃 할머니가 다음 날 화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작은 고양이 발풀이였어요.
이거 말은 못해도 들어줘요. 물 주면서 말 걸어봐요. 어르신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양반이 나를 놀리나. 화분한테 말을 걸라고. 그래도 다음날 아침 물을 주면서 혼잣말을 해봤어요. 오늘 날씨 좋다. 너도 좋지. 그리고 어르신이 픽 웃으셨습니다. 혼자서 웃었는데 창피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더 웃긴 일이 생겼어요. 어르신이 화분한테 말을 걸다가 화분이 대답을 안 하자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말 좀 해봐. 그리고 어르신 혼자 웃음을 참지 못하셨어요. 배를 잡고 웃으셨습니다. 얼마 만에 웃음인지 모를 그 웃음이었어요. 이웃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말은 못해도 들어주더라고요. 그 화분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어르신 베란다에 화분이 20개가 넘어요. 주방엔 직접 담근 된장이 줄지어 있고 거실엔 색연필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어르신이 이러셨어요. 외로울 틈이 없어. 아침에 화분들한테 물 주고 말 걸고 체조 따라하고 그림. 그리고 드라마 보다가 자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혼자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하루를 채울 수 있다는 것. 그게 나이 들어서야 얻는 진짜 자유예요. 5번째 선택. 하루 루틴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4세 강인수 어르신은 30년을 매일 아침 출근하던 분이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 2달 어르신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세요? 어느 날 오후 2시에 거울 앞에 서셨는데 수염이 며칠 것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생각하셨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면도한 게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어르신이 무섭더랍니다. 내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거울 속 낯선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어르신이 조용히 면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루틴을 만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부터 하기로요. 아무 계획이 없어도 아무 데도 안 가는 날도 무조건 면도부터. 그게 시작이었어요. 면도를 하면 씻게 되고 씻으면 옷을 갈아입게 되고 옷을 갈아입으면 밖에 나가고 싶어집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계신 어르신을 보더니 물었어요. 아버님, 오늘 어디 가세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하고 들어갔어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제대로 맞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나이 들수록 아무도 내 시간을 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커요. 오늘 당장 내일 아침 딱 하나만 정하십시오. 루틴이 생기면 하루가 생기고 하루가 생기면 삶이 생깁니다. 6번째 선택.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숨 나오시는 분 계세요.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2살의 장귀래 어르신은 자식들이 전부였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기대하면 할수록 서운함이 커지는 겁니다. 명절에 오겠다던 아들이 일이 생겼다며 못 온다고 하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 서운함이 어느 날 말로 터졌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날 밤 어르신이 방에서 혼자 얼마나 오래 우셨는지 모릅니다. 자식한테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니었는데,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려 했던 건데. 그런데 며칠 뒤 어르신이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저 나이 때 내 부모님한테 얼마나 자주 전화했나. 솔직히 떠올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나쁜 자식이었나? 아니에요. 그냥 바빴던 겁니다. 내 자식들도 지금 그냥 바쁜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어르신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스르르 녹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연과 같아요.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집니다. 너무 풀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딱 적당히 줄을 쥐고 있어야 연이 가장 높이 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을 때
오히려 자식이 더 자주 생각나고 더 자주 연락이 옵니다. 딱 그리울 만큼의 거리가 가장 건강한 거리입니다. 7번째 선택. 지금 당장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사시는 78배 정기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업을 2번 실패하셨어요. 빚을 지고 친구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던 그 시절이 평생 마음에 짐이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나는 지금 바다가 보이는 동네에서 아프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은 채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작은 일인가? 어르신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더라고. 사업 잘 되던 시절엔 이 바다가 그냥 바다였어. 그런데 그날 새벽엔 바다가 파랗고 바람이 차고 나는 여기 있구나 싶은 거야. 그게 다야. 근데 그게 좋더라고. 어르신은 그 후로 날씨 좋은 아침이면 바다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행복을 찾는 건 숨바꼭질과 같습니다. 술래가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자기 집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찾아다닌 행복이 오늘 아침 밥상 위에, 창밖 나무 위에, 지금 이 따뜻한 방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여 비범한 인생이 된다고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박순길 어르신도 어느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처음으로 베란다에 나가 앉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셨어요. 파랗더랍니다. 70 넘어서 상팔자 1위의 조건, 8번째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8배 이말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어르신은 평생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게 어르신 세대의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다 너희를 위해서인데. 그런데 70 중반을 넘어서면서 어르신한테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미처 못한 말들이 있는데.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어르신이 일어나 부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셨어요. 맏아들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잘 써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편지지를 바라보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태어나던 날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영하 15도 한겨울 새벽에 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산부인과까지 뛰어갔던 이야기.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낼까봐 아버지 손이 떨렸다는 이야기. 그 손수레 위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 그걸 쓰다가 어르신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편지지가 번졌어요. 어르신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계속 쓰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쓰셨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내 학교 운동회에 한 번도 못 간 것. 내가 사춘기 때 혼내기만 하고 안아주지 못한 것. 결혼식 날 내 손잡고 아무 말도 못한 것. 그 미안함들을 처음으로 글로 쓰셨어요. 새벽 2시에 시작한 편지가 4시가 됐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으신 뒤 어르신이 부엌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이상한 기분이 드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볍더랍니다. 수십 년을 가슴에 품고 있던 무언가가 그 편지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르신은 그날부터 차례로 편지를 쓰셨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딸한테, 며느리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더 쓰셨어요. 돌아가신 남편한테요. 여기서 잠깐 이 장면을 들으시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평생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말들. 어르신이 썼습니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먼저 가서 나 혼자 남겨진 게 원망스러웠다고. 그래도 당신이랑 살아서 참 좋았다고.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있잖아. 이상하게 이걸 하고 나니까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해. 아침 햇살이 더 따뜻하고 밥이 더 맛있어.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흐릿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더 선명해져요. 두려워서 외면하면 오늘이 불안합니다. 준비하면 오늘이 선물이 돼요. 지금 가슴에 품고만 있고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오늘 하십시오. 편지도 좋고, 전화 한 통도 좋고, 문자 한 줄도 좋습니다. 그 말이 상대방한테 전해지는 순간 여러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이말순 어르신의 편지는 지금도 맏아들 서랍 안에 있어요. 어르신이 먼저 가신 뒤에 아들이 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읽다가 아들이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실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나도 더 자주 전화했을 텐데. 그 한마디가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지금까지 70 넘어서 상팔자로 사는 분들의 8가지 선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박순길 어르신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릴게요. 사는 게 재미없다던 그 어르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을 하셨고, 불편한 친구 모임을 한번 빠지셨고,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고 동네를 걸으셨고,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셨습니다. 거창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골목길을 걷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나셨습니다. 고양이가 어르신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르신이 쭈그리고 앉아서 말을 걸었습니다. 너도 아침 일찍 나왔네. 고양이가 야옹했어요.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혼자 웃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온 웃음이었어요. 얼마만인지 모를 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호 어르신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야, 나 오늘 고양이한테 말 걸었어. 김정호 어르신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거봐, 사는 게 별게 아니잖아. 70 넘어서 편하게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킨 사람이에요. 첫째, 돈의 주도권을 끝까지 쥔 사람. 둘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셋째, 걷는 힘을 지킨 사람. 넷째, 혼자 있는 힘을 기른 사람. 다섯째, 하루 루틴을 가진 사람. 여섯째,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사람. 일곱째, 지금 당장 시작한 사람. 여덟째, 죽음을 준비한 사람. 이 8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분은 몇 개를 가지고 계세요?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이 나신 분 계십니까? 그 눈물이 뭔지 아세요? 그건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입니다.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었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고, 나도 오늘 하루를 더 감사하게 살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아직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기나긴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당신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오셨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았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했고, 쉬고 싶은 날에도 묵묵히 일어나셨어요. 아무도 몰라줬던 그 새벽들, 혼자 삼키셨던 눈물들, 지쳐도 쓰러지지 않으셨던 그날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훈장이에요.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남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다고,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충분히 당당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나만 바꾸십시오.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상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셨어요. 내일의 햇살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여러분 곁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8가지 중 지금 몇 개를 가지고 계신지,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큰 위안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